어느 날 평화로운 작은 마을 소시지 타운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된 참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공동 우물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법 같은 전통이 있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민들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특별한 모자를 썼습니다. 이 모자를 쓰면 각자가 누구인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모든 결정을 공정하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마을의 과수원 주인인 마가렛 할머니, 빵집 주인인 존 아저씨, 그리고 젊은 어부인 레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회의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모두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긴 논의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인 롤스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롤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우리는 우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자 마가렛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물을 젊은 어부 레오에게 주어야 할까요? 그는 늘 바다로 나가기에 물이 필요할 테니까요. 레오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마가렛 할머니. 저는 너무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최소한의 물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던 중 이웃 마을에서 운여행자 한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연히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마을은 항상 다투기 바쁜데 이렇게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행자의 칭찬에 마을 주민들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롤스 할아버지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무지는 군주이고 차등은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때 구조적으로 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시지타운의 주민들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 대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변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무지의 베일 모자를 쓸 때마다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 롤스의 이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소시지타운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 정신은 훨씬 더 큰 곳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영리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광장 옆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광장에는 언제나 다양한 주제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주로 정의, 윤리, 그리고 도덕적 공동체에 관한 주제를 사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탐구했던 주제는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 한가운데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원탁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둘러앉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날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의라는 주제를 다뤄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마이클을 바라보았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에 세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공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다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자원을 모두에게 최대한 골고루 나누어 주었죠.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한 농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일꾼을 더 고용하고 농사에 더 투자하면 이웃들도 더 많은 음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공리주의자인 왕은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다수의 이익을 위해 농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단 이기주의가 퍼져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고요히 듣고 있었고 마이클은 세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왕은 공동체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개인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도덕적 공동체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하고 도움을 나누는 마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병이 돌았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사람들을 모아 서로를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이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마이클은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왕 중 누가 올바른 정의를 구현했을까요? 그것은 쉬운 답이 아닙니다. 각 왕의 접근 방식에는 모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의는 단순히 결과나 자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을로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마이클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더 깊은 토론을 이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공동체는 더더욱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마이클은 자신의 철학적 열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마이클의 이름과 함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 속의 마을인 해피빌리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해피빌리지는 이름 그대로 마을 주민들이 항상 행복하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가장 행복한 사람에게 해피 오브 더 이어, 해피 오브 더 이어 상을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상을 받으면 3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모두가 이 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해 이 상을 받기 위한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평소에 남을 돕기로 유명했던 베키 할머니와 마을 청년들 사이에서 긍정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톰이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공리주의를 연구하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의 먼 친척이라는 벤틀리 박사였습니다. 벤틀리 박사는 마을에서 최고의 행복을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주겠다며 여러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 광장에 행복 계산기라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이 기계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도를 측정해 수치로 보여주는 기계였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은 기계를 체험해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기계 사용에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행복 수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오히려 영혼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녁쯤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벤틀리 박사는 좌절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베키 할머니와 톰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베키 할머니는 평소처럼 식사를 혼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마워요, 베키 할머니를 외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한편 톰은 주변의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웃음치료 강좌를 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활기찬 모습에 큰 웃음을 터뜨리며 스트레스를 잊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덕분에 마을 전역에 웃음과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드디어 해피 오브 더 이어 발표날, 벤틀리 박사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근엄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올해 해피 오브 더 이어는 베키 할머니와 톰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상호 보완적이었으며 마을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하했고, 마을 회관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벤틀리 박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리주의 가치가 단순히 계산기를 통한 측정을 넘어 사람들 간의 따뜻한 상호작용에서도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해피빌리지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복한 마을로 계속해서 번영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리주의가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종종 계산보다 사람들 사이에 피어나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의 연결 이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토머스라는 괴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머스는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 회의주의에 매료되어 항상 그 이론을 일상의 사건들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토머스는 마을 광장에서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자에는 인과관계 썰 대회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번에는 또 어떤 엉뚱한 주장을 펼칠지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토머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경이로운 사과와 여행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토머스는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옛날에 자신을 여행자라 부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같은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고 항상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 한 개의 사과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매일같이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과를 먹는 것일까? 그것이 나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비법일까? 토머스는 잠시 쉬어가며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그 신비로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날은 사과를 먹지 않고 여행을 떠났고 또 다른 날은 다른 과일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죠. 사과를 먹지 않은 날에도 여행은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진행되었고 오히려 다른 과일을 먹은 날은 평소보다 기운이 넘치기도 했어요. 토머스는 청중의 눈빛에 약간의 유머를 섞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여행자는 꿰뚫는 듯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사과를 먹는 것과 여행의 성공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단지 사과를 먹고 여행하는 행동이 수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토머스는 힘의 인과관계회의주의를 재치 있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결국 그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 즉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인과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토머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던 인과관계를 재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토머스는 그날 이후로도 그 마을에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철학자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